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호흡입니다.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명상이나 이완요법에서 흔히 말하는 숨 참기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보통 깊은 휴식을 위해서 숨을 좀 멈춰보라고 배우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뇌한테는 완전 정반대인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탐구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의도적으로 호흡을 멈추는 게 우리 뇌랑 신경계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게 왜 어떤 분들한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지를 좀 과학적으로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이게 무슨 의지나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이건 우리 뇌의 가장 깊숙한 곳, 그러니까 생존을 담당하는 뇌간의 설계도와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우리의 의식은 편안해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몸의 총사령관인 뇌간은 숨 멈춤이라는 현상을 전혀 다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전혀 다른 신호요? 네, 말하자면 통제 불가능한 비상사태로요. 잠깐만요. 보통 숨을 멈추면 산소가 부족해서 힘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뇌가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산소가 아니라 이산화탄소 농도의 상승이라고 해서 정말 의외였어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 뇌간에 있는 화학 수용체라는 센서가요. 산소 부족보다 이산화탄소 증가에 훨씬 빠르고 예민하게 반응해요. 아, 숨을 딱 멈추는 순간 몸 안의 이산화탄소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그럼 뇌간은 이거 질식 위험이다? 라고 판단하고 즉시 비상경보를 울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요. 네, 그게 중요해요. 이 모든 과정이 완전 자동으로 일어난다는 점, 명상 중이든 훈련 중이든 뇌간한테는 예외가 없어요. 와, 정말 그러네요. 그럼 우리가 어릴 때 수영장에서 장수 연습하면서 느끼던 그 숨 막히는 느낌 있잖아요. 네네. 그게 사실 산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산화탄소 때문이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느낌이에요. 그걸 명상한다고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는 셈이죠. 아까 하신 비유가 아주 적절한데 일부러 토스트를 태우면서 화재 경보기한테 이건 훈련이니까 울리지 마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아, 경보기는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냥 연기만 감지할 뿐이니까요. 그런데 이산화탄소 문제만이 아니라고요. 자료에서는 리듬 그 자체를 굉장히 강조하던데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뇌간의 기본 철학은 정말 단순해요. 리듬이 유지되면 안전, 리듬이 끊기면 위기. 리듬이 끊기면 위기다. 네, 심장 박동, 혈압, 그리고 호흡, 이 세 가지가 생존의 핵심 리듬이거든요. 이 중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 호흡인데 이 리듬이 갑자기 뚝 끊기는 건 뇌간에게 가장 즉각적인 위협 신호인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평온하게 앉아 있어도 몸속에서는 네, 몸속에서는 교감신경계가 슬슬 시동을 걸면서 미세한 긴장 상태에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잠깐만요. 그럼 그 유명한 478 호흡법 같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7초 동안 숨을 참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봤다고 하는데 자료에서는 그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죠? 자율신경계 걸리는 이중명령이라는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네, 바로 그 이중명령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478 호흡에서 길게 내쉬는 8초는 몸을 이완시키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요. 이건 좋은 신호죠? 네, 그건 좋은 거죠. 하지만 바로 그 전에 숨을 멈추는 7초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뇌간에 위기 신호를 보내요. 아, 이완하라는 명령과 생존 위기다라는 경보가 동시에 울리는 거예요. 자율신경계 입장에서는 엑셀이랑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과 같아서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명상하다가 갑자기 멍해지거나 어지럽거나 심장이 막 두근거리는 경험을 하는군요. 맞습니다. 그게 깊은 이완 상태가 아니라 그냥 신경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는 신호였네요. 심지어 두통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뇌혈뇨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이산화탄소는 뇌혈관을 아주 강하게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혈관을요? 네. 숨을 멈추면 이산화탄소가 쌓여서 뇌혈관이 확 늘어났다가 다시 숨을 쉬면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면서 혈관이 급격히 수축해요. 아, 그 팽창과 수축이 반복되면 네, 그게 머리의 압박감이나 욱신거리는 두통을 느끼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네요. 만약 이게 뇌관의 본능적인 반응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텐데 왜 유독 어떤 사람들은 숨 멈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네, 이제 정말 중요한 개인차의 문제로 넘어왔네요.
이건 뭐 명상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타고난 생리적 특성과 현재 몸 상태의 문제예요. 자료에서는 크게 4가지 요인을 꼽고 있습니다. 4가지요? 첫 번째가 바로 이산화탄소 민감도입니다. 아, 사람마다 몸에 달린 이산화탄소 감지기의 예민함이 다르다는 거군요. 맞아요.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화재 경보기보다 더 민감하게 설정된 셈이네요. 조금만 연기가 나도 바로 시끄럽게 울리는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런 분들은 약간의 이산화탄소 변화에도 불안감이나 답답함을 쉽게 느끼죠.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자율신경의 기본 상태예요. 기본 상태요? 네, 평소 만성 피로, 불면,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자율신경계가 이미 불안정한 상태라면 어떨까요? 더 안 좋겠죠? 그쵸. 이미 균형이 아슬아슬한 시소에 갑자기 돌멩이를 던지는 것과 같아서 숨 멈춤이 주는 충격이 훨씬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죠. 들어보니까 몇 가지는 제 얘기 같기도 하네요. 저도 가끔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며칠 밤새우고 나면 심장이 괜히 빨리 뛰고 그럴 때가 있는데 네, 그런 상태에서 숨 참기 명상을 했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났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죠. 세 번째 요인은 뇌혈류 조절 능력의 차이예요. 이산화탄소 변화에 따라 혈관이 부드럽게 늘어났다 줄어들어야 하는데 이 조절 능력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숨멈춤을 반복하면 두통이나 눈의 충혈 같은 증상을 더 쉽게 겪게 됩니다. 이건 뭐 체력 문제랑은 다른 거군요. 그럼요. 신경과 혈관의 반응 특성 차이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과거 경험으로 인한 조건 반사입니다. 조건 반사요? 이건 심리적인 요인과도 관련이 있겠네요? 네. 과거에 공황 발작을 경험했거나 물에 빠질 뻔하는 등 질식할 것 같은 공포를 겪었다면 우리 뇌는 숨 멈춤 이퀄 죽음의 위협이라는 공식을 깊이 학습하게 돼요. 아, 트라우마처럼요? 그렇죠. 그래서 의식적으로는 괜찮아, 이건 명상이야 라고 생각해도 뇌가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자동 경보를 울려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자료에 나온 체크리스트가 도움이 되겠어요. 당신도 한번 들어보세요. 평소에 이유 없이 멍해지거나 두통이 잦거나 혹은 명상을 하고 났는데 개운하기는커녕 오히려 기운이 쭉 빠지는 경험이 있다면 네,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던 숨 멈춤 호흡이 원인일 수 있다는 신호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해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주변에 보면 오랫동안 숨을 참으면서도 아주 평온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역시 고수네 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실제로는 깊은 이완이 아니라 뇌의 방어 기제인 헬이나 감각이 둔화된 상태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헬이요? 감각이 둔화된 상태라니 그게 무슨 말이죠? 너무 강한 자극에 대해서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감각의 스위치를 그냥 내려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회복 상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럼 많은 사람들에게 숨 멈춤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면 대안은 뭔가요? 이완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자료에서는 멈춤 없는 연속적인 호흡을 제안하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네. 대안은 의외로 아주 간단해요. 핵심은 숨을 더 크게, 더 길게 쉬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끊김없이 부드럽게 이어가는 거예요. 끊김없이. 네. 진정한 깊이는 무언가를 억지로 통제해서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통제를 풀었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거죠. 통제를 푼다. 흥미롭네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좋습니다. 기본 패턴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6초에서 7초 동안 내쉬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들숨이 끝나고 날숨이 시작될 때, 그리고 날숨이 끝나고 다음 들숨이 시작될 때 의도적인 멈춤이나 끊김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멈추지 않고 바로 이어서. 네, 마치 부드러운 파도처럼 하나의 움직임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다음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그 느낌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한번 조용히 해볼게요. 이게 잘 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나요? 그냥 시간을 재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물론 있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3가지를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숨소리가 점점 조용해지는지 보세요. 목이나 어깨에 힘이 빠지면 숨소리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거든요. 네. 둘째,
가슴보다는 배와 옆구리가 풍선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는지 느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셋째, 날숨이 후 하고 한 번에 터져나오는 게 아니라 스 하고 아주 가늘고 길게 저절로 사라질 때까지 관찰하는 겁니다. 아, 그 스하고 사라지는 느낌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자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포인트가 또 있었잖아요. 날숨이 끝난 뒤에 찾아오는 그 자연스러운 공백. 네, 바로 그거예요. 이게 의도적인 숨 멈춤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날숨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몸이 이제 숨을 쉬어야겠다는 욕구를 느끼기 바로 직전, 네. 다음 들숨이 저절로 스르륵 들어올 때까지 아주 잠깐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건 의지로 참는 게 아니라 몸의 리듬에 완전히 맡기는 순간이죠. 아, 그게 핵심이군요. 네, 바로 이 감각이 멈춤 없이 깊어지는 호흡의 핵심입니다. 네요?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 이미지 훈련을 활용하면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날숨이 내 배꼽 아래 바닥에 솜이불처럼 부드럽게 착지한다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착지한다. 또는 들숨과 날숨이 꺾이는 지점 없이 하나의 부드러운 원을 그린다고 상상하는 것도 좋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날숨마다 내 몸이 1%씩 더 무거워져서 바닥으로 스며든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와. 이건 졸음과는 다른 몸이 바닥으로 깊이 가라앉는 침잠의 감각을 아주 효과적으로 만들어주거든요. 들어보기만 해도 몸이 이완되는 느낌이네요. 결국 우리 뇌는 강하고 의도적인 통제보다 예측 가능하고 끊기지 않는 부드러운 리듬의 호흡을 훨씬 더 신뢰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걸 진짜 깊은 휴식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자, 오늘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당신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오늘 뇌간이라는 우리 몸의 원시적인 감시자 입장에서 호흡을 멈추는 행위가 평온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오히려 미세한 비상경보를 울리는 일일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이건 우리가 명상이나 이완 같은 수련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목표가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을 마스터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신경계의 가장 깊은 부분에 지금은 안전해 라는 신호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내는 리듬을 찾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답은 아주 단순한 멈춤 없는 호흡일 수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네. 건강과 자기 개발을 위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측정하고 최적화하려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 몸이 수억 년간 지켜온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지혜를 이기려고 애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진정한 이완은 무언가를 더 하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이미 알고 있는 그 자연스럽고 끊기지 않는 리듬을 그저 방해하지 않고 허용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는지도 모릅니다.